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주에 금통위를 다루면서 또 FOMC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워낙에 이번에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많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그런 FOMC였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오늘은 FOMC와 관련해서 심층 토론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증권의 김두원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신을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 교수님이야 우리 정권가에서는 펠레나 잡은 건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세월이 마라도나 세월이 지나도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지금 계속 학교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후학들 지도하시면서 그래도 계속 시장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시장은 보고 있는데 현장을 좀 떠나서 조금 멀리서 보고 있죠. 예, 오히려 또 그게 더 주제가 아마 금리 예. 같은데 저 학생들한테 금리만 공부하면 경제 공부 다 했다. 금리 많이 공부해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금리입니다. 제 주전공이 환율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환율 참 어려워요 하는데, 환율은 아닌 말로 저한테 한 서너 시간만 들으시면은 더 들을 게 없어요. 근데 금리는 저도 이렇게 증권업계 금융투자업계에 있으면서 리서치도 하네 뭐네 했는데 이게 꼭 결정적인 데 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살짝 해요. 오늘 그 금리 조금 더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지난주도 다루긴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조금 더 나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제 FOMC 결과를 모르시는 분들도 알아듣게끔 어제 있었던 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예상에 부합한 대로 정책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2.25에서 2.5% 레인지 유지되었고요. 초과 지준부리는 2.40%에서 동결이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금리가 다 동결이 되었고요. 또 시장의 이목이 그 금리보다 더 집중되었던 부분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그 부분 역시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했던 부분은 향후의 전망에 대한 부분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과거보다 조금 더, 물론 유연한 발언이 이미 연말 연시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이렇게 강하게 갔을 때, 약하게 갔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든다라면은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해서 4조 달러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4.5조 내외에서요. 네. 그래서 목표가 지금 조금 추정치는 다르지만 1년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취임할 때는 3조 달러 정도가 적정 규모다라고 했고요. 최근에는 3.5조 달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를 한 이후에 환경이 달라지면은 4조 달러까지 우리 늘릴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 발언 나왔다고요? 네. 그런 이제 시사점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 이제 조금씩 더 드러날 수 있는 회의였고, 특히나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3개월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텀이 1.5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12월 FOMC와 1월 FOMC에 달라졌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두원 연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시장에 이미 기대가 많이 형성됐었는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나아간 듯한 모습도 있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각 애널리스트마다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도비시 했죠. 도비시 했는데 오히려 연준의 지금 스탠스는 지금의 익스펜션의 그 미국 장기 팽창 국면을 네. 좀 더 길게 가기 위한 어느 정책적 변화가 이번에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경기에 따라서 디펜던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일단 스테이트먼트 자체도 그동안 계속 고수해왔던 포워드 가이던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그 부분이 삭제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로 경기에 따라서 유연성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장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이면 테이퍼링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 더 나아가서 보유자산 축소까지 네. 이어지는 이 통화 정상화의 한 일맥 중에서 과연 지금 국면이 어느 후반부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끝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간 건 좀 과하다 싶고요.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미국 경기 상황을 좀 더 팽창기를 늘리기 위한 좀 더 오래 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변화가 이번 1월 FOMC에서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교수님, 네. 처음 업계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었습니까? 볼커였습니까? 예, 그린스펀이었죠. 볼커 때까지는 볼커는 1970년 말 9년, 뭐 80년 초반이고요. 그렇죠. 제가 증권에서 88년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린스펀 보셨고 그 다음에 버냉키 보시고 버냉키, 옐런도 보셨고 옐런, 이제 예. 파월도 이제 몇 번 이제 예. 그 파월의 캐릭터를 갖다가 예. 관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파월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 뭐 한참 멀었어 바로 밑이야. 예. 이번에는 또 중립금리 범위 아니야. 예.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와 비둘기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예. 다 보셨는데 한번 저 파월 의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대 연준 의장과 비교하신다면.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버냉키나 이런 네. 분들은 경제학을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인데 네. 이분은 뭐 경제학보다는 법학, 예, 정치학적으로 로야 공부하신 출신이고 또 월가에서도 네. 잔뼈가 굵으신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하셨지만은 뭐 작년 12월만 해도 FNC가 코멘트 보면은 네. 저 올해 그 전도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금리를 두세 차례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생각들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예. 그 이번에 보니까 인내심을 갖겠다. 네. 예. 예, 그거는 뭐 미국 결생 경제상은 그렇게 변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투자가 좀 위축되고 있다. 예, 그동안 글로벌 경제 금융 시장을 더 보겠다. 네. 예, 그걸 보면서 금리 인상 혹은 인하에 인내심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미국 경제를 보면서 미국 경제는 참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다. 예. 좋아지면 또 금방 좋아지고 나빠지면 금방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작년 그 10월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지 네.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또 급락하고 있어요. 또 뚝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합리적으로 빨리 변화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도 생각이 그렇게 변한 것도 예, 그런 쪽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교수님 하기야 뭐 교수님처럼 맑은 영혼을 지니신 분이 그런 생각 하시겠나만 파월 의장이 10월달, 12월달, 1월달 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노림수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뭐 저기 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긴 만들죠. 좀 만들었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는 체감하는데 파월은 너는 저 도대체 체감 못한다고. 시장 좀 느껴라. 예, 시장 좀 느껴라. 근데 저 트럼프 대통령은 체감할 수밖에 없죠. 부채가 우리 돈으로 한 3,9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본인 개인적인 예. 부채가. 그러면 이자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 내니까. 네, 네. 예, 체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겠네요. 파월은 그런 부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언급해 주신 이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트로 돌아서 줄 것인가가 이번 1월 FOMC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인데 다 들어줬죠. 거기다가 이제 대차대표 축소 부분도 건드릴 수 있다 쪽으로까지 갔는데 이 페이션트가 좀 족보 있는 단어라면서요. 연준에서. 과거보다 이제 어떤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연준이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단어 문구들의 변화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시장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 행보를 좀 같이 하는 측면에서는 좀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파월 의장한테 집중이 돼가지고 파월 의장이 뭐라 그러나 싶어서 집중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FMC 위원들의 좀 구성에 변화가 있었나요? 뭐 4년마다 순환되는 지역 연준 총재들이 4명이 바뀌었죠. 네. 근데 뭐 원래는 FNC는 총 12명입니다. 이제 2명이 이사가 공석이고요. 현재 2명? 네, 2명의 공석이 지금 10명이 꾸려져 있는데 4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4명이 오셨던 분들은 뭐 일리 그들의 멘트들을 보면 네. 반반이에요. 하프하프. 반은 버킷이하고 반은 버킷. 도빗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파월 의장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뭐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FNC 의사록을 보더라도 네. 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해서 적절한 규모 아니면 그 보유 자산의 뭐 구성의 변화 이런 것들의 논의가 워낙 지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이번 FNC를 보면서 다음번 3월 달부터는 정말로 이 대차 대조표 축소 더 나아가서 그 QT라고 우리 하죠. 보유자산 축소. 그 부분이 중단될 것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우리 김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경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경기 순환상 보면은 2009년 6월이 경기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올 1월까지 네네. 지금 확장 국면 보인다면 예. 115개월이에요. 미국 역사상 경기 확장 국면이 가장 길었다가 120개월. 1990년대 뭐 정보통신혁명 때였죠. 예,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 경제학들 관심사는 이번 경기 확장 국면이 그보다도 길어질 수가 있는가. 길어지면은 이 투자자들한테 자산 배분에도 굉장히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이번 확장 국면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뉴욕 증시가 FMC 직후에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아시아장도 다 좋았는데 우리 시장만 약간 이상했습니다만 그거는 이따가 후반부에 한번 시장 부분을 다뤄본다고 치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한테 금리 알면 너희들 다 안다고. 예. 근데 그 중립금리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중립금리. 중립금리 추정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보통 테일러 준책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과거 물가 실질 금리 추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얼마나 뭐 가까이 있냐 넘어섰느냐. 네. 그 다음에 뭐 물가 목표 2%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벗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테일러 준책 가지고 중립금리 추정하는데요. 네. 그것도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요. 저는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거의 도달했다. 그랬을 때 저는 시장금리를 생각했어요. 시장금리. 예. 그때 미국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가 3.2%였거든요. 네, 그때 그까지 3.2% 가다가 지금 2.6%대로 어제 2.68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3.2%가 중립금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평균은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2008년 이후로 보니까 네. 예, 평균 명목 경제 성장률 한 3.2% 정도 미국이요?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립금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미국 금리가 그보다는 더 오를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마치 그때 뭐 중립금리 이야기 나와가지고요. 떨어졌죠. 네. 예. 네. 신울연구원은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연준에서 연준 사람들이 자꾸 중립금리 갖고 뭐 알스타, 네. 스타자 붙여가지고 뭐 지난 여름에는 우리도 잘 몰라요. 중립금리가 뭔지. 이런 양반이 멀었네, 바로 미치네, 안에 들어왔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중립금리를? 사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를 좀 지표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은 FOMC에서 3개월마다 내는 점도표 그 안에 롱거런이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제일 네, 뒤쪽에 장기 있는 기준금리 전망치 그 부분이 사실 2012년부터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제시되었던 수치가 4.2% 내외였습니다. 그렇게 높았어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하향 조정이 되었었고요. 최근 들어서 해마다 한 번 정도씩 상향 조정이 됩니다. 네, 가장 좀 유의미했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2%대 진입했던 것이 3%로 올라섰고요. 다시 감세와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하고 뭐 전반적으로 작년에 워낙 연준이 금리를 4번 올릴 수 있었던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확인이 되었을 때 네. 2번 정도 상향이 되면서 다시 3%에 갔었습니다. 예. 현재는 2.87%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숫자를 가지고 이게 중립금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니 중립금리에 대한 그 부분이 이런 단일선이 아니라 레인지로 좀 레인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금리의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래에 있고 아직 좀 멀어 네, 보이고 하단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붙어 있고요. 거의 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2.875 내외로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 하방 압력이 노출되어 있는 중립금리 레벨이 점진적으로 내려간다거나 좀 상향될 수 있을 때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나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지는 부분을 연준이 중립금리에 조금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충 얼마예요? 굳이 따지자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만은 한국은행도 이번에 금통위 때 얘기했었죠. 네. 지금 2.8에서 2.9% 레인지를 2016년에 제시를 했었고요. 이제 곧 다시 수정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2% 중반 정도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총재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항상 질문이 나오실 때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저희도 궁금해서 그런 뭐 자료 GDP 갭이 나오면 항상 뭐 거의 자까지 동원해서 이 한국은행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전반적으로 GDP 갭은 올해부터는 좀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보면은 한국은행은 2% 중후반, 시장은 2% 중반 정도로 지금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GDP 갭 이야기했으니까 한국은행 K다이가 공식적으로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 미 의회에서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 GDP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는 아마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예, 공식적 우리가 통계로 공식적으로 예, 지금 나오는 게 한국은행 보면 그래프만 그려주죠. 네. 거기 보고 우리가 추정만 할 수가 추정만 있는데. 하는. 그런데 물론 그 잠재 GDP 추정할 때 생산 측면, 수요 측면에서 여러 추정 방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발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한국은행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예. 저는 김준영 군 다시 한번 우리 주망대 나오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난번 12월 FMC 직후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때 파월 의장은 그 유명한 오토파일럿을 얘기했다고 기자회견 때. 맞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QT 이거 그냥 자동 항법 장치로 가는 거야라고 해갖고 시장이 놀랬죠. 놀랐잖아요. 그런 말까지 했고 그때 제시했던 2019년 전도표는 2019년에도 금리 3번 정도는 올리는 거로 2번이었나? 그때는 3번에서 2번으로 한 클릭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화적이라고 얘기하셨거든. 맞습니다. 그때 내가 좀 따지고 싶다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때 너무 이렇게 근엄한 눈빛으로 얘기를 해갖고 덤비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도비샹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셔서 지금 딱 보니까 완전 비둘기야. 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유연성이 많이 가미되는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연간 전망부터 거슬러 가면 저희 이제 증권사 연간 전망을 하니까 네.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저희는 지금이 그럼 미국 경제가 어렵냐라고 하면 여전히 잠재 성장률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의 단기 순환 사이클상 피크가 2018년 4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즉 2019년은 하강하는 경제, 즉 조정하는 경제에서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잠재 성장률 제가 볼 때 한 2%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시성상에서는 연준은 올해 2번 정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1월 FOMC에서는 점도표를 다 플랫을 안 찍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더 나아간 사람들은 금리 인하까지도 배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을 기대는 살아있다. 금리 인상 기대는 네, 살아있다.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커브도 플래티닝 하다 보니까 유연성을 가미해서 천천히 가는 것이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익스펜션 기간을 좀 더 오래 길게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유연성을 가미하고 있는 거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경기가 좋아진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또한 뭐 긴축이라고 얘기할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상화 가도를 달릴 수도 있는 그런 방편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덩치로 봐서는
한번 저 끌려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Q&A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Q&A 나왔어요. Q&A 나왔어요. 네네.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프레셔를 좀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저는 뭐 재밌었습니다. 미국이니까 공식석상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의외로 파월이 제가 기자회견을 쭉 봤는데 이번에는 한국 시간으로 4시 반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5시 한 네. 17분에 끝났습니다. 근데 어. 나름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전보다 훨씬 뭐랄까 편안해졌다 그래야 되나? 편안해졌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편안함은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짓궂은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만 한 거죠. 원론적인 네네. 대답만. 그래서 이번에는 뭐 트럼프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연준은 독립성을 지키면서 자기의 스탠스를 간다. 뭐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좀 발끈한 느낌이 들었어요. 12월에는. 그런데 오늘 우리 김혜익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진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뭐 학자로서도 좋으시고 금융시장을 쭉 지켜보신 그 입장으로서 좋으시고 그냥 개인으로서도 좋으신데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지금까지 펼쳐온 QE 뭐 2, 3, 4까지도 가고 했던 일련의 이 양적 완화 정책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점수를 주신다면 저는 뭐 한 60점 정도. 60점 정도. 예. 근데 뭐 금융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쓸 수밖에 없었죠. 2008년 미국이 이제 글로벌 금융이 빠지면서 가감의 재정정책 썼지 않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에 그때 한 60% 지금 100%가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 연방기금리 5.25에서 0%가 내리고 세 차례 양적화를 통해서 돈 엄청 뿌렸지 않습니까? 네. 한율에 대해서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시면 2008년에 미국이 한율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2008년 한 해 동안 돈을 2배나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2011년 7월 달까지 많이 떨어졌죠. 엔달러 네, 환율이 뭐 네, 124년에서 77엔까지 가고. 그래서 어떻든 그거로 지금 미국 경제가 회복된 거죠. 회복된 거다. 예, 그런데 저는 좀 걱정되는 거예요. 2008년 가감한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썼는데 각 경제 주체가 부실해져 버렸다는 거죠. 미국 정부 부실해졌죠. 그 다음에 터키, 특히 중국 기업 부실해졌고요. 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높아졌거든요. 네, 전 한마디로 부채에 의해서 성장했다. 디제로. 한계가 도래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경제가 나빠졌을 때 쓸만한 무기가 다 없다. 우리가 쓸만한 무기가 재정정책, 통화정책 아닙니까? 네, 근데 정부가 부실해져서 재정정책 별로 쓸 여지가 없고 지금 유럽 중앙의 일본은행 금리 거의 0% 유지하고 미국은 5.25% 그때 0%까지 내렸는데 지금 올려봤자 2.5%. 그리고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저는 통화정책 효과도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2009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죠. 저 경제 공부하면 세계 경제가 IMF 통계 보면서 마이너스 성장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명목 GDP는 83년에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실질 GDP는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내년에는 그보다도 좀 힘들어질 것이다. 2020년. 예. 그랬을 때 저는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적은 미의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트럼프의 적은 미의회. 의회. 예.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트럼프가 돈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원을 잡은 민주당이 승인 안 해줄 것이다. 음. 최근에 뭐 셧다운인데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통화정책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저는 환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트럼프가 내년에 쓸 수 있는 정책이 예, 달러 약세 쪽. 예, 달러 약속. 그리고 저 소장님이 뭐 한율 최고 전문가니까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유, 없는데 무슨 말씀을? 네. 미국 역사를 보면은 네. 저는 한마디로 네. 미국의 경제사는 달러같이 절하의 역사다. 달러같이 하락의 역사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달러같이 하락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85년 9월 플라자였죠. 그때 엔달러는 136엔에서 123엔. 135, 136 어라운드.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돈 풀어가지고 달러같이 유도하고. 예. 저는 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요. 또 달러같이 떨어뜨리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보니 그러네요. 닉슨 이래 달러는 큰 흐름은 달러의 절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브레튼 지역을 우즈, 통해서. 네, 네. 브레튼 우즈 무너지고 그 근본이 이제 폐지하고 그러고 보니까 플라자 합의 때는 240엔이 있네요. 제 기억에 240엔 했던 놈이 10년 만에 80엔 갔으니까 네. 우리 환율로 치면 1,500원 하던 놈이 500원 가는 거예요. 예. 일본 애들 죽는 거지. 예.
그런 식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0점, 그 40점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부채로 인한 성장 그리고 뭔가 필요했던 구조조정이나 도려내야 될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 그냥 안고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만 해도 작년 한 해가 모처럼 그 점도표대로 다 한번 해준 해 아닙니까? 모처럼. 그러다 이제 시장이 점도표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20이나 BOJ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상화하기가. 연준이 이렇게 돼버리면. 세 분 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영향이 있겠죠. 세계 중앙은행인 페드가 정책적 유연성과 변화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유럽과 일본은 또 자국의 경제 상황도 봐야 됩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은 올해 좀 힘든다고 보고요. 유럽은 올해 힘들다. 네, 뭐 경기도 그렇지만 정치적 이슈도 그렇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오른다. BOJ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BOJ가 물가 타겟팅 자체를 네. 뭐 이건 어불성성이다.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BOJ가 훨씬 더 고민이 많은 상태고요. 꼭 연준이 변해서 ECB나 BOJ가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이 지금은 느껴지지만 그 자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올해는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아니었더라도 BOJ나 ECB는 금년에도 역시 못 움직이는 해로 될 연준이 것이다. 촉매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연준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국의 경기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올해 ECB와 BOJ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2분기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네. 그 이후로 작년 3분기까지 보니까 미국 실질 GDP가 한 18.5%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네. 유로존 GDP는 7.5%, 일본은 6.5%입니다. 특히 일본은 작년 1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죠. 그렇죠. 2012년부터 그 소비자 물가 목표 2% 세우고 저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그냥 돈 무한정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가 좀 올랐는데 다시 물가가 정체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면 저는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뭐 그대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그렇게 압박했던 그 대차 대조표 축소 그 부분 지금 당장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어제 파월 의장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일단은 작년에 금리 조정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충격의 빈도가 점점 잦아졌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비둘기파적 회의라고 우리가 결론을 거의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의 금융시장의 조정이 오지 않는다라면은 대차 대조표 축소의 프로그램의 스케줄대로는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어떤 시장의 충격이 온다거나 또 어떤 요구 사항이 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취임할 때 3조 달러 정도를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MBS의 만기 도래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월간 300억 달러, 200억 달러씩 축소가 되는 것을 감안을 한다라면요. 올해 한 3.8조 달러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MBS의 만기 도래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다. 28년 정도부터 있고요. 집중적으로는 30년대와 40년대에 있습니다. 2030년 예. 건물일까야? 그러니까 200억 달러로 축소하고 싶어도 도래해야 축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조기 상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MBS에. 우리도 이제 가계부채 썼다가 돈 벌거나 형편 풀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서 갈아탈 때 일단은 상환을 하고 또 다른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라면은 그거 만기 도래한 부분만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3조 달러까지 가려면은 아직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충격이 없으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오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스케줄대로 고집은 안 할 거고 뭔가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면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에 단순히 목표를 타겟으로 해놓고 쭉 가려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의 조정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도원 연구원 저기 데이터 디펜던트까지도 얘기했고 정해진 경로 없다 그랬고 뭐 참을 수도 있다 그랬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3월, 5월 뭐 FOMC에서 뭐 금리 올리겠습니까만 만약에 지난 10월부터 12월 같이 그렇게 막 우르르 무너지는 증시 같은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도래한다면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연준? 일단은 이번에 파월 의장의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연준이 성명서에서 보여주는 많은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 시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금리를 조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는? 네, 물론 엄청난 가정을 한다면야 네. 지금 연준이 시장한테 환호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하까지는 좀 힘들다 보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 기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올 하반기 말쯤 가서는 금리 인하 고려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반기 중 예, 가서는요. 예. 그러니까 뭐 같이 그 주식시장 있으면 저도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네. 주가라는 게 경제 펀더멘털 때로는 가대 가소평가하지만은 선행성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주가도 보면은 가격 거의 주가 정점이 경기 정점에 선행했었어요. 네. 동해안 경우도 있지만. 네. 근데 작년 10월이 뭐 주가 그대로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 9월에 경기 주가 정점이었는지 저점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반등했는데 저는 저 작년 9월 말이 S&P 500 기준으로 정점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가 정점 시차를 두고 경기 정점하고요. 경기 정점 오면은 가격은 1969년부터 미국 경기 순환 주가와 경기의 관계를 보면은 경기 정점 치고 11개월에 걸쳐 가지고 S&P 500이 평균 23%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느냐. 네, 그리고 저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자금순환표 보면요, 예, 미국은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3분기 기준인데 한 36%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 급격히 위축되거든요. 네. 미국 GDP에서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FOMC 코멘트 보니까 소비는 견조하다 그랬는데 앞으로 소비 쪽에서 저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난주 금통위하고 일주일 만에 또 FMC 하냐가 아니고 지금의 왜냐하면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할 것 없이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연준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스탠스 저만 하더라도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거의 조울증 환자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장 상황 따라 아니면 주변 워싱턴의 정치권이나 뉴욕의 월가의 시장의 압박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연준이 실망스럽기도 한데 어쨌거나 연준만큼 시장에 중요한 변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브렉시트 뭐 얘기합니다만 연준에 비하면은 영향력은 적은데 그러니 지금 여기서 지난 10월, 12월 4분기 급락과 1월 초에 봤던 그걸로 바닥 봤다 싶으면 지금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만한 찬스가 없는 게요.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연준은. 그런데 이게 속임수면은 이게 속임수면은 또 이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연준이 저렇게까지 간다면은 어제 보여줬던 외환시장에서의 격렬한 달러 약세 반응. 이게 이제 추세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언제 1140, 55나 하면 기다리고 있던 수출업체들은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고 들고 있는 달러.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포지션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누구도 장담은 못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연초부터 이렇게 조금 올 한 해 증시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뭐 상반기에는 왔다 갔다 하고 뭐 3분기 좀 반등했다가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큰 폭락이 있을 것이다. 네, 큰 흐름은 이렇게 제가 상반기에는 뭐 많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왔다 워낙에 갔다. 예. 그간 낙폭 그래, 네. 작년에 세계 주가 보면은 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27% 떨어지고 제일 많이 떨어졌죠. 우리는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근데 올해 제가 보는 것은 미국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질 것이다. 미국 증시가. 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 이거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 주인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개 데리고 가면 산책 네. 개가 앞서가죠. 예.
근데 제가 평가해 보니까 미국이라는 주식회가 네. 주인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주인보다 너무 예, 예, 지금 주인한테 오는 과정이고 때로는 걔가 주인 뒤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가 IT 거품이 있어가지고 네. 걔가 주인 한참 앞서가다가 주인 목줄이 뒤로 좀 길었죠. 예. 목줄이.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올해는 저 미국 주식장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레전드에 한번 반론을 한번 제기하실 분. 저 개띠 띠동갑 제 이야기 인생 선배님이셔서 아저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일단 좀 모르겠습니다. 저 참 요즘에 전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네.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장당이면 금리 스프레드가 확실히 축소된 것은 맞고요. 지난 12월에는 우리나라의 국고 3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12bp로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요. 3년물하고 10년물이. 네.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20년물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15bp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경기 둔화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확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국채 3개월물 대비 10년 금리 스프레드는 그 낙폭의 기울기가 국채 2년물 금리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보다는 좀 완만합니다. 그리고 전년 12월 대비 떨어진 낙폭도 역시나 매우 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네. 5bp 내외 정도라서 네. 지금 35에서 40bp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마이너스 역전이 되어버리면은 정말 침체가 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선행성을 채권 시장에서 이런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로 확인을 한다라면은 둔화되는 건 맞는데 침체는 좀 긴가민가. 조금은 그래도 우리 좀 버틸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이거는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중립적으로 이동을 하고요. 안전자산에서. 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워낙에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북한과의 사이를 좋다고 자기 시정을 내는 코멘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좀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조금 만약에 정상적인 대통령의 국정으로 나아가서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다시금 내년의 연임을 위해서 꺼낸다라고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최근에 인플레이션 모멘텀은 좀 줄었습니다만 반등을 하면서 국채 중장기물의 금리의 상승 압력 조금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좀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돈 연구는 요즘 다니시면서 그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권하세요? 일단은 지난해와 올해가 약간 뭐 국가별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근데 글로벌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장기 추세선을 2019년 올해, 내년 네. 두 해 정도는 소폭 이탈할 수 있는 두 해가 될 것으로 저희는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정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순환 사이클 자체가 단기일지 아니면 롱턴한 추세가 훼손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결국 미국 경제가 중요한 건데 네. 미국 경제의 이 사이클상의 흐름이 제가 지난 4분기가 미국 경제가 단기 순환 사이클 고점이었고 이제부터는 내려오는 길인데 이 내려오는 길이 어디까지 내려갈까? 흔히 리세션이라는 게 좀 모호한 정의이긴 하지만 리세션을 가정한다면 지금부터 투자는 말아야겠죠. 어떻게 보면 더 큰 게 있으니까, 더 위험 요소가 내재돼 있으니까. 하지만 장기 추세가 버틴다면 장기 추세가 그러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 추세가 훼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흔히 금리라고 한다면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연준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하나의 변화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상당히 거고. 중요한 변화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국가별로 픽을 좀 드리면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죠. 중국은 좀 어렵고 미국은 좋으니 미국 중심의 포트를 짜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 조금 고전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 아웃퍼폼을 가꿀 수 있는 전략이었다면 올해는 미국은 잘 내려오는 법을 왜냐하면 리세션은 아니지만 경기가 하강 속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는 경험하지 못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잘 내려오는 법을 저희가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기회는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저는 중국에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는 중국 경기가 펀더멘털리 아니면 경계 지표 자체도 계속해서 안 좋을 룸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2분기 말쯤이 되면 중국 경제는 저점, 즉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뭐 약간의 변동성이 많지만 OECD 중국 경기 선행지수 약간 레그가 있지만 8월 달에 저점 찍고 3개월 연속 반등하고 유일하게 있고요. 네, 물론 구성 항목이 네. 6개 정도를 좀 따지고 보면 서베이 지표도 많고 그래서 대외 변수에 대해서 많이 상향 아니면 하향 조정이 되지만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굳이 컨트리 픽을 좀 드리자면 작년은 미국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하반기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고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독특해. 독특한데 새겨들어야 돼요. 몇 주만 지나면은 아니면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그때 김두원 이 상황이 오더라고. 확실히 저보다 형님 계이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빠르시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곧 이번 주에 지금 뭐 류호도 지금 워싱턴에 건너가 있고 한데 근데 지금 시장에 많은 사람들은 금년에 제일 큰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을 얘기하거든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계속 주장하는 게 제가 뭐 최근에 이영환 비디오 썼는데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금융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국부를 늘려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벌어온 것은 우리 땀 흘려 일해가지고 물건 만들어 수출해가지고 네. 중국에서 돈을 벌었거든요. 네. 이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가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 근데 주가 교수님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많이- 금융으로 국부를 늘린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은 네. 중국 1등 내수 우량주를 사가지고 돈 벌어라. 그러니까 이번 세계 증시 침체 국면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 저는 중국 주가가 제일 빨리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내수 1등 우량주라고 있거든요. 중국을 대표하는 내수주. 네, 그런 주식을 사면은 뭐 저는 주가 지수가 한 2배 오른다면은 이런 것들은 뭐 5, 6배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자산운용사에서 그저 2007년, 2008년에 중국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니까요. 제일 네. 편한 점이 합리적인 근거, 데이터만 있으면 아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게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함부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편하시죠? 예, 많이 예, 편하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향은 맞는데 모든 게 시기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들어갔다. 아하. 근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명예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금융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저 국부를 좀 늘려달라 이런 칼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중국 주가 별로 안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지루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 4분기 내년 상반기 가가지고는 예, 중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경제 성장률 지금 뭐 6.2% 올해 그 정도 예측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훨씬 실제로 낮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주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2008년 뭐 거기서 살 때 한 6,30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1,800까지 떨어졌죠. 예. 예, 저는 그 정도까지도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때 우리가 금융으로 중국 주식 사가지고 돈을 벌어라. 뭐 제가 절하는 것 중국 전문가는 저보다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벌어라.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예.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이러니하죠. 앞으로 안 좋을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시각이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워싱턴으로 건너간 유허가 뭔가 좀 이렇게 훈훈한 헤드라인을 뽑아낼까요? 미중은 어느 순간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되긴 건 사실입니다. 이미? 하지만 지난 차관급 회담의 이후부터의 수순을 쭉 모니터링 해보면 네. 이번 장관급 물론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뭔가 빡 하고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이 90일이라는 기간에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중국에 뭔가가 나오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면 네. 지난해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지난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국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미중을 대처했다면 올해는 분명히 파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관세에 대한 부담을 느껴봤고요. 네. 또 서로 간의 각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올해는 적어도 합의를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관세는 유예하고 협의를 계속한다는 그런 흐름이 조금 컨센으로 잡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디서 내가 뭘 했다고 자랑을 할 게 생기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징벌적 제재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3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달이 됐다는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를 합의를 했습니다. 향후 지킬 거라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나중에 중국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 네. 공식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더 명시화하는 것 자체도 미국한테는 상당한 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성과다. 물론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이 그걸 들어줄 수 있을 가능성도 또 하프하프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90일간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딱 해결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 그런 부분의 명시와 공식화가 시장에는 많은 안도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 어떤 저는 아이디어가 하버드 대학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얼마 전에 쓴 네. 예정된 전쟁이라고 있거든요. 예정된 전쟁. 네. 거기 보면은 뭐 부제가 투키데스 함정인데요. 지난 500년 역사를 보니까 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신흥국이 그 강대국을 위협하면은 지난 500년 역사 중 16번 중 12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동안 제조강국, 무역강국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양적으로 달성했죠. 네. 근데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요새 중국 제조 2025인데요. 이게 질적으로 제조 광고를 달성하자는 게 아닙니까? 자기들이 핵심 소재를 다 생산하겠다는 네. 것이죠. 기술 강국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추구하는 게 위안화 국제를 포함해 금융 강국, 군사 강국이에요. 지금 기술 강국, 금융 강국, 군사 강국 미국이죠. 미국이 이걸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 큰 흐름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두 나라 다 싸움해 보니까 별로 이익이 없거든요. 타협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타협이 좀 시간이 걸릴 거죠. 근데 2000년에 중국이 이거 WTO 가입하면서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약 4조 7천억 정도 그 정도 났거든요. 근데 미국이 중국보다 잘하는 것은 이런 물건 싸게 만든 건 아닙니다. 아니죠. 서비스, 특히 예. 금융업이죠. 예. 그런데 중국도 금융 개방을 해야만이 네. 금융 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타협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중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자유화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나왔던 금리가 오르고요. 구조적으로 중국 저는 체질이 상당히 강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문호신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 아닙니까? 네. 잘하는 게 금융이에요. 그 4조 7천억 무역에서 손해본 거를 저는 금융을 통해서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해라 중국 보고 네. 그 얘기가 이 무역 실물 경제 교역을 통한 여기서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적자를 피할 수가 없는데 산업 구조도 그렇고 그 대신 시장 개방해주면 우리 여기서 터지는 거 그냥 금융에서 털어먹을게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쉽게 말씀드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에도 뭐 똑똑한 선수들 많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 관료들도 굉장히 잘 트레인돼 있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은 합니다만 그것도 수업료 한 1, 20년 내야 될 거 아닌가요? 수업료 내야 되죠. 예, 쪽쪽 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기를 우리 금융회사들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 예. 국부를 늘리자. 이왕이면 위안을 빌려가면서까지. 오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좋죠. 네. 사실 미국이 WTO 체제에 중국을 편입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교역량을 늘리고 윈윈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무역 분쟁이 아니라 패권 경쟁의 그런 컨셉으로 다들 접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WTO 체제에 들어오고 경제적인 이런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 대신에 어느 정도의 민주화된 부분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을 기대했었는데 그에 대한 실패에 대한 논란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공화당이나 트럼프의 정책에 좀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강국, 기술 강국, 뭐 금융 강국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이런 일련의 시각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합니다. 예, 꼭 좀 더 질문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 사실 군사나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까지 미국이 바라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시진핑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시황제처럼 이제 달고 사실 미국이 바라는 그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경제와 이런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는지. 그거는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중국 가보면은 얼마나 시장은 자유롭습니까? 근데 정치는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 정말 규제 완화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처럼 정말 많이 창업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체제에 대해서 아직도 저 체제가 어떻게 공산주의에서 경제는 저렇게 시장 경제를 추구할까? 예. 근데 시 주석의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암만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오고 뭐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보다 잘 먹고 사는 사회가 됐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공산당 깃발 내릴 생각은 하지 마라 이거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안 내릴 겁니다. 예. 요번에 몇 주 전에 그 또 한번 한 수백 명 불러놓고 군기 잡을 때 했던 얘기가 거기서도 어떤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게 결국 어떤 공산당 이데올로기 자체는 예.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로 그래서 읽혀지- 일부 전문가들은 그 체제가 양립하다가 결국에는 중국이 분열된다. 아주 원창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까지.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은 뭐 매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토론을 해봐도 결국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는데 지금 셧다운이 35일 정부 문 닫았다가 그 한 절반 되는 3주 18일 2월 15일. 2월 15일까지. 근데 그쯤 가면은 또 문제 하나 생기지 않나요? 그때 또 정부 부채 한도 데실링 문제 생기지 않나요? 같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분해서 볼지 같이 볼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요번에 1월 FOMC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미국의 셧다운에 대해서 미국 경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파월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월급을 못 받을지언정 언젠가 받으면 다시 한번 미국 경제는 올라오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다시 한번 셧다운이 재발된다면 그때는 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뭐 굳이 기자회견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뭐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근데 요번에 이제 화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협상 아니면 예산 관련된 셧다운을 어떻게 풀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지만 멕시코 장벽이라는 것은 트럼프에게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만 놓고 봤을 때 멕시코 장벽에 이미 뭐 여러 가지 CBO에서 분석이 있죠. 이미 35일간 부채 셧다운해서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얻는 게 없다라고 네. 할 정도로. 근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미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까지의 파국적인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뭐 저희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는 뭐 파월 의장도 답을 못했는데 뭐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 뭐든지 우리 뭐 다 공감하실 만한 업종에 계셨고 있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놔야 되거든. 살짝 면피성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놔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외통수로 몰아가지고 예. 저러다가 예를 들어서 장벽 쌓는 그 57억 불 한 푼도 못 줘 쪽으로까지 결론이 나버리면은 이거는 참 창피할 정도의 패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꼭 일을 그렇게 몰고 가요 보면은 예.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타협할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기업을 오래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님을 너무 회장님을 오래, 너무 오래 하신 거죠. 회장님 너무 오래 하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혹시 요새 또 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둘이네. 미국이 인정하는 젊은 대통령, 뭐 마두로는 내가 대통령 이러고 있는 와중에 불쌍한 베네수엘라 국민들만 길거리에 나가고 막 죽어 나가던데 이게 지금 유가에 좀 영향을 줄 정도의 변수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영향 안 준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추세적 최근에 좀 반등한 부분 뭐 변동성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뭐 추세를 바꾸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한 5에서 10% 정도 수입을 하는데요. 15년 전쯤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재빨리 수입처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네. 그 충격을 최소화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뭐 영향을 좀 미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나 뭐 감산을 한다고는 했었는데요. 또 항상 이 기름 산유국도 부러운 행동들 하지 않습니까? 결의는 해놓고 본인은 좀 빠져나가는 그런 스탠스가 이번에도 여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산량이 줄어서 유가가 급등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좀 전반적으로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연말에 유가의 급락으로 좀 이어졌다라면은 소폭의 완만한 점진적 반등세에 이어질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유가보다는 또 약간 또 세계 냉전 체제처럼 그 지지하는 대통령을 국가들이 탁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 유가 전망에서 우리 주가를 보거든요. 네. 그 작년 10월 이후에 우리 주가 많이 떨어지고 유가도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수출 중에서 작년에 그 실질 기준으로 하면 수출이 54% GDP에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거고요. 더 유가가 떨어지고 예. 그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저 유가 전망은 우리 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어느덧 옛날에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유가 오르면 안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유가가 올라야 수출 쪽이 지표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유가하고 주가와 관계가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럼 물론 유가가 뭐 견뎌낼 수 있는 이상 올라가면 나쁜데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세계 경제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예. 세계 경기가 예. 좋다. 그리고 최근에 저 거의 대부분의 원유 수요 이런 거를 뭐 중국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예, 그냥 유가 올라갔을 때 우리 수출되고 또 우리 주가 오르고 그랬었죠. 네. 최근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적 어닝 시즌입니다. 지금 이게 다들 보면은 시장 전망치 뭐 보다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거기다가 뭐 연준이 또 옆에서 불쏘시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약간 애초에 실적 전망치를 좀 낮춰놓고 좋네 하면서 가는 경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뭐 주가를 이론적으로 결정하는 게 그 배당금을 네. 부모의 배당이 들어가고 분자 1 플러스 R 마이너스 G 그러니까 금리하고 마이너스 기업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금이 증가하고 금리가 떨어지든지 기업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최근에 오른 것은 이제 금리 때문에 저는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통화 정책. 네. 근데 저도 그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경제 전망도 하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 그 기업 수익 전망도 하는 거 봤는데 지금 작년 10월부터 IMF, 한국은행, 뭐 세계 경제, 우리 경제 전망 다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전망들이 이렇게 경기 확장 국면에서 뒤따라서 성장률 상향 조정하고요.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은 뒤따라서 계속 경제 성장을 하향 조정하는 거죠. 작년 10월부터 저는 그 국면에 들었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 리서치 센터장 하면서 저희 애널리스트들한테 야 수치는 어떻게 맞추냐 제발 방향만 좀 맞춰달라. 숫자까지 어떻게 맞추냐? 네. 근데 방향도 맞추기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방향 전환 때는 특히 어렵고 제가 그 당시 분석해 보니까 저희 애널리스트 예측한 거하고 기업 실적 주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한 2개월 정도 주가에 후행하더라고요. 주가 오르면은 이익 전망치가 뒤따라서 오르고 그다음에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면은 주가 주가 빠지면 떨어지면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네.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떠난 지 좀 예. 오래돼가지고. 그래 이제 시장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유혹인데 자꾸 맞추려고 하거든. 그죠? 이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지는 방향도 어려운데 숫자까지 맞추려고 드는. 예. 그러면 숫자는 됐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제일 좋을 때가 주식 오르면서 국채 수익률도 오르는 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경기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연준 때문이긴 하겠습니다만 주가는 오르고 어제 이제 미국채 수익률 같은 쪽은 오히려 더 빠지고 그리고 또 금값도 올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상관관계로 이렇게 그냥 툭툭 쓰기에는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 시장 상황이라 가지고 금이 오르고 하는 거는 아닌 말로 제일 시황쟁이들 쓰기 제일 편한 게 금값 오르면 안전자산 선호,
국채 가격 오르고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하는 게 주가 빠지면서 뭐 국채 쪽으로 수익 들어가. 제가 봐서는 그 주식시장 노는 돈하고 채권 시장에 노는 돈이 좀 꼬리표가 붙어서 다른데 쓰기는 그렇게 쓰면 편한데 지금 약간 이렇게 이제 시장이 뭐 주식 시장 하나 아니면 금리 하나 보고 다른 시장도 기계적으로 뭘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겠다 하는 게 좀 약간 안 맞는 장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각 시장의 색깔별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각 시장별로. 네, 공교롭게 어저께 파월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혼재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퀄 변동성인데 저는 이 변동성이 추세를 만들기 바로 직전의 변동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곧 이제 2월인데요. 2월은 조금 변동성이 큰 방향성은 전무하고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를 좀 저희는 염두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작년 9월 S&P 500 즉 역사적 고점이 다시 좀 이렇게 한동안 보기 힘든 레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같은 작년 논리로 9월에 같은 논리로 그러면 작년 초에 봤던 우리 2,607포인트 한동안 어렵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코스피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좀 보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주가가 보면요, 네. 저 2011년 이후로 8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2017년만 연말 주가 지수라면 2,467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좋았고요. 그 두 개를 빼면은 사실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에서 참 돈 벌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뭐 저 아주 중요한 기금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 데이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11년 5월에 주식형 펀드를 가입했는데 네. 큰 금액은 아니죠. 예. 작년 9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액티브형은 마이너스 8%, 액티브형 예, 마이너스. 인덱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8년 거의 7년 동안 수익률이 하나도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운영을 잘못했기도 했지만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주식시장이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포트에 안 들어와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란 예. 대단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지금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중요한 통계를 한번 발표해 봤는데요. 작년 9월부터 국민연금이 작년 9월까지 564조 정도를 운용하는데요. 예. 시가 기준입니다. 예. 그런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9%, 국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19.2%로 역전됐군요. 사상 처음으로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 돈 잘 운영해야 되죠. 국민연금이 그 돈 가지고 해외 주식 투자한 것은 우리 경상수익자, 상품수익자거든요. 우리 저 국민들이 정말 땀 흘려가지고 번 돈 가지고 국민연금이 해외 증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가서 강의해달라고 할 때 이런 돈 가지고 장신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명감 좀 가져주시죠. 아, 나도 교수하고 싶다. 그러면 막 이런 얘기 막 편안하게 하겠다 다닐 수 있는데. 교수는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주식은 뭐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불안불안한 어떤 랠리의 연속이죠. 불안불안한 랠리의 연속인데 그래도 뭐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뭐 2,600 그 초반대 고점하고 지난 12월과 금년 1월 초에 봤던 저점하고 중간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러플리 2,290 라운드 2,300인데 뭐 벌써 2,200을 올라섰으니까 뭐 못 갈 것도 없는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주식이야 그렇다 치고 거기다 또 요새는 막 아무거나 잡아갖고 가는 장도 아니고 가는 놈만 가고 해서 어렵긴 합니다만 기관들한테 채권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담으라고 얘기하세요? 일단 연말 연시는 담는 것이 좋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또 담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통화 정책을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가계 부채가 가계 신용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510조 원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월간 단위로는 예금 취급 기간만 발표를 하는데요. 예. 1,500조 원 정도에서 한 1,000조 원 정도가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 대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예금 기간이고요. 근데
그 총괄에서는 분기마다 나오니까 예금 취급 기간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2개월 동안 15.5조 원 정도의 가계 대출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가 빠르네요.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번 연속으로 금리 조정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하니까 뭐 1월은 다 예상되었던 반대요. 2월 또는 4월 네. 금통위에서는 이런 가계 부채 증가세가 다시금 확인이 된다라면은 2017년과 18년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가장 큰 원인이 가계 부채지 않습니까? 네. 그와 동일한 논리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과도하게 기준금리 대비 국고나 통한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던 부분이 좀 경계심을 가지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5bp에서 한 7, 8bp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준 그런 거는 거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된다라고 시장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경기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금통위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당장의 완화적으로 가기엔 좀 어렵다라는 인식 다시 한번 딱 할 수 있을 타이밍이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 측면인데 정부도 이제 좀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예타 면제에 대한 총 24조 원. 결국에는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되니까 건설 경기 정부 주도의 그런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거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까 보다는 그래 조금 보자라는 생각이 인식이 좀 커진다면 통화 정책과 재정 측면에서 좀 금리의 반등 압력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적으로 반등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현금성 자산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짧은 예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M2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산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또한 그에 유입이 되면서 금리의 상단을 좀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금 거의 2월 됐고 설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기다리자라는 게 맞고 만약에 더 길게 본다라면은 뭐 지금 들어가서 계속 일단은 홀드하면서 연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좀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금융그룹 회장분들을 몇 번 뵀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고민이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 대출을 안 해가요. 작년 12월부터 또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넘어섰거든요. 네.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안 쓴다고요? 예.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9월 말이었는데 한국은행 자금수 608조예요. 네. 뭐 유보가 엄청나다고. 기업 CFO들이 자금 조달도 중요하고 운영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운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금융그룹 회장 만났는데 네. 한마디로 앞으로 은행, 금융회사 경쟁력은 대출에 있는 거냐 아니라 과거에는 대출에서 돈 벌었는데 이제 자산 운용에 있다. 자산 운영에 네, 있다. 자기 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 고객 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 이게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또 은행들이 대출 수요가 줄어든 거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수입 늘리려면 수수료 한번 올려봐라. 수수료 한번 올려. 이런 방안도 많이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수수료 올리려면 서비스 많이 개선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2.1%, 미국은 2.7%.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10년 후에는 우리 잠재 수익률이 저는 2% 이하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시장이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저축이 투자보다 계속 높으니까 자금이 남아도는 상태다. 여기다 이제 은행이 기업들이 대출 안 가면 그 돈 가지고 채권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98년에 일본 기업들이 자금 잉여주체로 전환돼요.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저축해야 되는데, 빌려 써야 되는데, 빌려 써야 되는데. 저축한 돈이 더 많아버리거든요. 우리 옛날 교과서는 가게에서 저축하고 그걸 기업에서 갖다 쓰고. 예. 그런데 가게도 저축, 기업도 저축하니까 일본 은행들이 주식은 안 사죠. 채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 자산 중에서 98년에 채권 비중이 10%였는데 나중에 32%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사니까 금리 0%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망하더라고요. 보험회사가. 네. 그 몇 퍼센트 금리 주고 상품을 팔았는데 금리가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역마진이 심화돼가지고 일본의 보험회사 13개가 4개로 통폐합이 돼버립니다. 네. 근데 저는 우리 경제가 지금 최근에 금융그룹 회장님들 뵈면서
야, 그 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촉이다. 예. 아까 신을 연구원 얘기가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얘기 맞죠? 내가 지금 잘못 해석한 건가?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데요. 음. 금리를 낮춘다거나 동결을 할 거라는 신호를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정책의 당위성인 금융 안정 측면이 중요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편승하는 그런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금 주의를 주는 그런 커멘트가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상반기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커버 플레이 하는 선수들한테는 기회가 오나요 지금? 연준 때문에? 뭐 단기는 오겠죠. 단기는? 네. 근데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래 가지는 않을 네네. 것 같다. 뭐 자신은 게 다 없어 보입니다, 플레이어들이. 근데 플레이어들이 자신이 네네.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중요하겠죠. 3월 FOMC도 중요하겠고 2월달에 제가 알기로 의회 보고도 잠깐 있을 텐데 연준 파월 의장이 뭐 중요한 것들을 좀 확인해야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기회는 온 거는 사실입니다. 간밤에. 근데 그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두의 2월달은 조금 변동성이 클 거라는 게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거는 결론적으로 딱 뭐냐면 각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지금 혼선되는 순간이 2월달에 좀 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그거 계속해서 연준을 워치해 오신 분들이니까 향후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1월 금년 들어서 첫 FOMC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연준 뭐 22 BOJ까지 해서 뭔가 이렇게 갖고 계신 인사이트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네, 일단 가장 관건은 22였는데 22가 통화정책 정상화될 확률 올해 못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이슈도 계속해서 지금 난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드라기 총재도 임기가 만료되는 과정을 고려한다라면은 결국에 미 연준의 단독 플레이가 여전히 올해도 지속이 되면서 혼자 원맨쇼? 네, 그 괴리가 축소되지 않음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점점 어두워지는 측면에서 뭔가 대체적으로 예상은 되는데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포지션이 구축을 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우면서도 또 살아남아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쉽지 않은데 일단 상반기는 좀 변동성이 제약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럼 운용보다 리서치 쪽이 더 편한 한 해네. 차라리 옆에서. 네, 교수님. 뭐 저는 저 연말쯤 가면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나 ECB는 그냥 못 올린 상태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저는 금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뭐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오랜만에 선배님 앞에서 환율 얘기 좀 해드리면 예. 뭐 지금 다들 컨센이죠. 더 이상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든 어쨌든 달러는 더 강하기 힘듭니다. 달러가 약해야 되는데 약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환율은 상대적인 거죠. 네. 달러가 약하면 뭐 DXY 기준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신흥통화 대비여서 그렇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여타 통화들이 강할 것이냐. 유럽은 금리를 못 올린다 그랬고 BOJ도 역시 못 올린다 그랬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달러가 약한데 약한 그 레인지 자체가 지난해보다 좀 더 타이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상대 통화들도 결코 강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오늘 85년 9월 22일 날 있었던 플라자비 얘기도 있었지만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달러의 절하라면 기본적으로 항상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파트너는 있었다. 이번에는 누가 될지 저는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가 잘 보이지 않지만 후반기 중국에 대해서 조금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위안 절상 기대감이 크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네, 뭐 예. 결성되면 원화적 그 BS에서 그 무슨 한국의 실질 실화를 측정하는데 네. 그 좀 미국 비중이 12%인데요.
중국 비중은 30%나 됩니다. 실질 실효 환율 예, 예. 그거 할 때. 예. 네. 그래서 중국 위안이 절상되면 우리나라 통화도 같이 네. 위안 절상된다 싶으면 또 뭐 개떼같이 원화 또 달라들죠. 예. 프락시다 뭐 이러면서.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MC 관련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설 연휴 동안에 우리 시장은 쉽니다만 또 바깥은 돌아가니까 다음 주에 또 미리 예고드리자면은 한번 다음 주에는 환율만 가지고 한번 또 토론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